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만드는데 시세가 되게 지리하고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실망하거나 자포자기 하시거나 아니면 뭐 패닉하시거나 이러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변한 게 크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뭐 여러 가지 코인들은 그 값어치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리고 물론 중요한 건 그 값어치를 매기는 숫자가 물론 줄어든 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숫자는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데, 지금이 저는 어떻게 보면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일단 이번 영상은 앞집 순이도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옆집 철수도 암호화폐 투자해서 그 친구들은 돈 벌었어. 근데 왜 내가 사면 떨어져? 그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왜 지금 우리가 암호화폐를 왜 홀딩하는 게 중요하냐, 그리고 왜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을 왜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냐에 관해서 제가 핵심으로 근본으로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뉴스를 바탕으로 만들기는 하지만 개인의 견해가 있으므로 투자하시는데 참고용으로만 시청하시길 바라며, 투자에 의한 손익은 개인의 책임입니다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차트를 말씀드려요. 차트가 맞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요 근래에는 거의 다 되게 많이 틀렸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추종하는 사람들이 저는 실력 없다고 생각 안 해. 그리고 저는 그 사람들을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계속 맞출 수는 없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저는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이럴 경우도 있다고 그거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 방송을 할 뿐이에요. 100%는 없다는 걸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XRP를 이제 베이스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뭐냐면, XRP가 0.31, 0.30달러에서 0.37달러까지, 그러니까 37센트까지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근데 그 구간이 앞으로 며칠 안에 분명히 방향성이 정해질 거다. 그래서 하나로 따졌을 때 지금 366원 구간에 있는데 분명히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다, 며칠 안에는. 그래서 그걸 먼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100%는 없다는 거를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BTC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자, 여러 가지 사람들 견해가 되게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러니까 유튜버들, 국내 유튜버, 해외 유튜버 다들 마찬가지예요. 견해가 다 많이 갈려. 여기서 살짝 떨어졌다가 올라갈 거다, 그냥 여기서 조정을 끝내고 바로 그냥 올라갈 거다. 여러 가지 견해가 되게 많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결국엔 올라갈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리하게 박스권 횡보 장세에 있긴 하지만 여기서 그냥 올라간다가 1번 11,600달러까지 서서히 그냥 올라갔다가 1번이고, 두 번째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8,500달러를 기어이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갈 거다라고 말하는 게 어떤 그 추세적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뭐 1번이 맞다, 2번이 맞다, 그걸 어떻게 말씀드리겠어요.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시장의 관심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순간에 여기서 폭락을 시키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결정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마지막에 판단이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자, 뉴스로 이제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상원 청문회가 오늘 밤에 이제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이 31일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암호화폐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시장이 어느 쪽으로 가냐도 결정이 되는 거죠. 아마 그걸 아실 거예요. 테더에 관해서 청문회가 진행이 됐었는데 그 결과에 관해 진행이 됐는데 그게 90일간 연기됐다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호재로서 작용을 분명히 못했어. 자, 근데 하원 청문회에서 일단 일단락 났고 상원 청문회가 오늘 밤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과가 또 오늘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내일에 시장이 어떻게 되냐 이제 판가름이 있는 거고, 또 이제 중요한 게 30일하고 31일 날 미중 무역 협상이 다시 한번 재개가 돼요. 그래서 이게 마무리되는 게 31일 날이야. 더 웃긴 거는 30일하고 31일 날 미국 연준에서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31일 날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 정도에 아마 결론이 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 어떠한 파란을, 어떠한 파장을 몰고 올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 날짜가 겹친다는 자체도 되게 웃긴 거죠. 미국에서 연준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미중 무역 갈등이 점점 안 좋은 쪽으로, 만약에 부정적으로 흘러가면 자기네는 금리 인하에 관해서 되게 많이 확대를 할 거다. 되게 강하게 나갈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미중 무역 협상이 빅딜이 아니라 스몰딜이다.
스몰 딜이다. 만약에 파국으로 치닫는 게 아니라 살짝이라도 협상이 됐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엄청나게 가파르게 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 미온적으로 아마 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30일하고 31일 날 미중 무역 협상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자, 미국 금리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먼저.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실질적인 뉴스가 내일 밤에 어떻게 나오냐, 내일 새벽에, 그러니까 내일 모레 새벽에 어떻게 나오냐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 확실히 결정될 텐데, 중요한 건 미국의 금리가 계속해서 인상이 됐었어요. 이게 인상이 계속 됐던 게 2011년 말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인상을 했는데 얼마 전부터 떨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떨구는 게 8년 7개월 만에 지금 미국 금리를 떨구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를 한 번 이런 기조를 세우면 계속해서 올리다가 계속해서 떨궈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관해서 명분을 세우기 위해선 분명히 뭔가 미중 무역 갈등에서 나오는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된다. 명분거리를 찾기 위해서 그들이 30일하고 31일 날 회의를 갖는 거고, 자, 그걸 연결해서 이제 만약에 금리 인하 여파가 미국에서 분다. 그러면 한국에, 일본에, 그리고 이번에 마리오 드라기 총재 ECB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에 관해서 지금 스탠스가 살짝 뒤로 딜레이 시켜놓은 상태인데, 거기 같은 경우 이미 마이너스 금리야. 일본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금리야. 마이너스 금리란 얘기는 결국엔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돈을 은행에 맡겨도 내가 가져가는 이자가 없다는 얘기야. 이자가 없는데 뭐하러 저축을 해요. 자, 만약에 돈을 내가 맡겨도 이자가 안 나와. 그러면 사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오히려 은행에다가 돈을 주고 돈을 맡기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저축을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그게 중장기화, 장기화되면 돈의 값어치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BIS, 자기자본 비율이 서서히 떨어지면 결국에는 뱅크런 사태도 어느 시점이 가면 분명히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이자 장사를 하는데 이자를 사람들한테 주고 막 이런 게 어느 순간 되면 이게 지금 현재와 같은 현존하는 어떤 그런 금융 시스템에서는 그게 유지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하하면 결국엔 이게 전 세계적으로 결국에 계속 이런 파국이 몰아갈 거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세대, 그러니까 우리보다 어르신들 세대에는 티끌 모아 태산이다. 하루에 1,000원, 10,000원, 10,000원 저축해가지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빚을 갚고, 하여튼 어쨌든 그런 심리가, 그런 어떤 그 이데올로기가 되게 강했었죠. 근데 요즘 친구들은 저축할 여력도 없어. 옛날 분들은 그랬어요. 내가 대지조금통이 있으면 거기 100원, 200원, 1,000원, 5,000원 적으면서 그게 꽉 찰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대지저금통 배를 갈라가지고 그걸 은행에 가져가. 그래서 저축을 하죠. 근데 지금은 저축하는 습관이 완전히 어린 세대부터 들 수가 없어.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없어. 점점 돈이 말라가.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인구 고령화에 따른 가계 저축률 전망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고령화 수준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보면은 2017년부터 보면은 13.8%에서 그러니까 2021년 가면 16.4%, 그리고 2026년이 되면 5명 중에 1명이 고령화예요. 그리고 보면은 2030년에는 4명 중에 1명이 할아버지 할머니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회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죠. 그럼 저축도 못 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2017년에 저축률이 7.84였는데 그게 점점 줄어들어요. 2021년에는 바로 2년 앞이죠. 2021년에는 5.4%, 그리고 2026을 지나면서는 마이너스대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저축할 수 없는 그런 금융 환경으로 점점 전개돼. 근데 이게 한국에 국한된 얘기냐?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또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건 미국에 사실 관련된 거거든요. 미국의 1917년부터 2012년까지, 그래서 근 거의 100년간에 걸친 어떤 그거에 관한 어떤 히스토리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탑 10, 그러니까 100%가 있을 때 100명 중에 10명, 상위 10명은 지금 보시면은 상위 80%의 부를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어.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근데 더 웃긴 건 하위 90%의 자산 비율은 20%에서 늘어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 이거는
계속 예전서부터 계속 세습돼 왔다라는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신분 상승한다는 게 되게 많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개천에서 용난다는 거는 옛날 얘기라는 거죠.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 것 같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비율 중에 상위 1%의 부익부 빈익빈이 지금 보면은 199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해. 근데 더 웃긴 거는 중산층의 부는 1970년부터 지금까지 쭉 하락을 해요. 20% 비율이었는데 그게 10%대로 떨어져. 근데 바닥권에 있는 하위 90%의 자산은 늘어나지가 않아. 이들은 계속해서 노예 생활을 해. 계속 임금 생활을 하고. 계속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가진 자는 1%, 상위 1%는 자산이 점점 늘어나는 지금 현재 추세. 그리고 하위 90%는 지금 중산층도 하위권으로 점점 떨어지고 있고. 아마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이 나도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다. 내 돈의 주머니 돈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 물가는 오르고 임금은 오르지 않고 아마 모두가 다 공감하시는 그런 얘기일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내 자신이 대학을 졸업할 때부터 부모 세대가 많은 돈을 못 대주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근데 학자금 대출 받아서 나오는 사람들이 미국에, 중국에, 일본에, 한국에, 한국만 특히 못 살고 한국에 계신 여러분 자제분들만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미국도 똑같아. 여기 나와 있는 사진에 보면 학교 졸업할 때부터 빚을 지고 졸업을 해요. 졸업장을 안고 빚을 지고 나와. 그럼 이 사람이 취업을 해. 취업을 해가지고 취업할 때부터 또다시 크레딧 카드에 빚을 갚아야 돼.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받으면 그대로 하루 이틀 있다가 내 은행 계좌에서는 그대로 카드값이 그냥 빠져나가. 그리고 세금은 점점 올라가. 나한테 남는 돈은 없어.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나갔다가 직장 갔다가 집에 오면 녹초가 돼서 그냥 쓰러지기 바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나이는 먹고 한 거 없이 시간만 흐르고, 이런 게 아마 대다수의 서민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마 지금 현재 추세일 거고, 그게 아마 현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투자를 했는데 지금 많이 떨어져 있죠. 근데 제가 끝까지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카드빚을 갚고 이렇게 저렇게 막 생활비, 애가 자제분이 뭐 용돈 달라고 해서 용돈도 계속 올라가. 물가가 올라가니까. 버스비 올랐는데 교과서 뭐 참고서 뭐 가격이 학원비가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돈은 더 들 수밖에 없어. 아버지 어깨, 어머니 어깨는 점점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 거기다가 국가에서는 세금은 점점 올려. 전기세다, 무슨 뭐 통일세다, 뭐 상하수도 요금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아파트 관리비부터 난방요금부터 해가지고 점점 올라가. 어깨는 점점 무거워지고 빚에 허덕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있는 90%나 되는 많은 우리 같은 서민들은 똑같은 아마 행태로 아마 살아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거기다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윳돈이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집을 사고 차를 사면 내가 론을 받아서 결국에는 이 빚의 폭탄을 안고 결국엔 이 카트를 끌고밖에 없어요. 내 인생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무슨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내 부모가 나한테 많은 유산을 주지 않는 한, 결국엔 이 빚폭탄은, 이 거대한 이 폭탄은 내 발목의 수갑처럼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쫓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는 거죠. 사람이 뭔가 활동적이고 획기적이고 뭔가 어떤 생산적인 생각을 해야 하려면 여유 시간이라는 게 있어야 돼. 근데 아침에 새벽에 나가면, 새벽에 직장 가서 거기 직장에 관해서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녹초가 돼서 집에 오면 그냥 뻗어서 그냥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어. 그들이 원하는 거는 인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환경이 사람을 또 그렇게 만들어. 피곤해서 다른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 무슨 여유가 있어야 무슨 딴 생각도 하고 투자할 생각도 하고 암호화폐가 어쩌느니 저쩌느니 막 찾아볼 생각도 하는데 그럴 여유조차도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빚의 이 폭탄이 발목에 수갑을 채워가지고 자유라는 어떤 그 날개를 내 등에서 떨쳐져 나갔어. 그래서 그거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투자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금리를 미국에서 인하를 한다. 금리가 인하되면
통화량의 유동성이 증가된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번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한다고 해도 대폭적으로 파격적으로 거대하게 하지 않으면 이 통화량의 유동성이 크지 않아. 그렇다면 주식시장도 거대하게 오랫동안 반응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주식시장도 거의 리치를 찍었는데 거의 풍선에다가 바람을 유지만 거의 시켜놨지 지금 얼마 안 가면 곧바로 떨어질 확률이 되게 높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 리치를 찍었다. 그 얘기인 즉슨 뭐냐면 금리를 인하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 미국 입장에서는. 왜? 총알이 지금 3방 남았거든. 근데 그 총알을 한 번에 크게 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 빛이라는 거대한 풍선의 폭탄이 지금 풍선이 너무나도 얇아요. 풍선이 커지면 커질수록 풍선이 되게 약해. 그래서 예전에는 굵은 바늘로 막 찔러도 그게 터지지가 않았어. 근데 지금은 거의 말기까지 왔다는 거죠. 말기 암 환자까지 거의 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통화량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면 여러분들이 한 달 받는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현금의 값어치는 점진적으로 떨어져. 김밥 천국에 김밥이 올라가고 짜장면값, 탕수육값이 올라가고 차비가 올라가고 기름값이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월세집, 전세집, 집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사태가 서서히 벌어질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엔 그게 물가의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거야. 내가 돈은 더 버는 게 없는데 그럼 사람 살긴 더 힘들어져요.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사람들한테 빚을 지게 만들어 놓은 상태. 금리 인하했다는 얘기는 사람들한테 그나마 조금이라도 대출 문을 열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만든 상태에서 어느 순간에 다시 금리를 인상을 시켜. 누군가에 의해서. 전 세계 은행들은 금리 인상을 다시 해. 그러면 그 안에서 대출금을 못 갚는 사람이 분명히 나타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하는 게 뭐냐면, 그림자 금융세력들이 하는 게 뭐냐면 금리를 인하시켜주고 대출을 해줘서 사람들한테 빚을 지게 하고 일을 열심히 하게 하고 집을 사게 만들고 그 다음에 금리를 인상시켜서 그런 틈에 집 가격이 떨어지고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의 부실 채권이나 부실한 주택 금융에 관해서 그걸 사모으기 시작해요. 국가에서 사모으든 무슨 대기업에서 사모으든 그래서 헐값에 그거를 한꺼번에 걷어가. 그게 여태까지 이들이 추구했던 방법이야. 미국이란 나라는 그런 식으로 약소국을 여태까지 강탈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울 때 빚을 주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행하는 것 같은데, 어려울 때 높은 이자로 그 사람들한테 이자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이자율을 높여. 그리고 나중에 약점을 잡아가지고 자기네 쪽에 유리하게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죠. 자, 그럼 개인들한테도 그게 똑같이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나라에 사는 국민들도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딴 생각 하나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나는 리플 코인이 철이가 샀고 순이가 샀으니까 나도 샀으니까 올라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저도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점점 늦어지니까 답답하고 짜증나고 막 방송하기도 되게 부담스럽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 미국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태가 있어. 미국이란 나라, 기축통화의 그 권리를 가진 그 나라가 결국엔 달러의 발권력이 거의 100년이 다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발권력의 힘이 거의 다 빠져간다, 서서히.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이란 나라 빚이 지금 2012년서부터 2019년까지 지금 보면은 거의 45도 각도로 한 번도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올랐어요. 지금 현재 빚이 22 트릴리온 달러예요. 이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거는 미국 정부에서 못 갚아.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걸 갚지를 못해. 다음 차기 정권에 떠넘기기 위해서 결국엔 파월 의장한테 금리 인하 이번에 강력하게 해. 그래서 주가 부양 띄워. 계속해서 외치는 거죠. 네. 왜냐? 자기 있을 때는 이 빚폭탄이 터지진 않거든. 근데 미국이란 나라에서 그거를 준비하지 않냐. 전 제가 봤을 때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브라운 컬러가 있고 얕은 브라운이 있고 녹색 컬러가 있는데
빚에 대한 어떤 그 강력도에 관해서 지금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가장 브라운 컬러가 가장 진한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미국이야. 미국은 왜냐하면 수출 수입을 하긴 하지만 본인들은 빚이 오히려 많아야 돼. 왜? 달러라는 어떤 그 종이에다가 숫자를 찍어가지고 푸른 잉크를 찍어가지고 그걸 발권해가지고 그걸 다른 나라에 수출해서 빚을 진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한계가 거의 다다랐기 때문에 색깔로 확인했을 땐 지금 오히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빚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브라운 컬러가 있죠. 오히려 중국보다 많아. 빚으로 따지면.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는 거죠. 똑같은 통화 시스템. 그래서 지금 보면 상원에서 청문회를 하고 하원에서 청문회를 하고 리브라 코인에 관해서 뭐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암호화폐 보유하고 계시는 거에 투자하고 계시는 거에 관해서 막 흔들리시고 힘드시긴 하시겠지만 이들이 이럴 때는 분명히 뭔가 있다는 거죠. 왜? 벡트 거래소라는 거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다국적 기업들이 이미 참가를 했고 나스닥이라는 거래소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코인, 인덱스 지수가 올라갔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구글링 할 때 거기 비트코인이라고 치면 구글에서 제공되는 시세가 있어. 네이버에 치면 비트코인 시세가 나와. 다음에도 치면 비트코인 시세가 나와. 그게 거래소에서 그걸 올려달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야.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그건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움직인 거예요. 자, 그럼 그들이 그걸 왜 움직였냐? 그거를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의 숫자가 많이 까졌다. 마음 아프죠, 물론. 답답하고 짜증나시고. 근데 그것만 눈앞에 보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야. 자, 금에 관해서 제가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릴게요. 금이 보면은, 금이 처음에 ETF가 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되게 많이 시장이 상승을 했어요. 주식시장에 ETF가 올라가면서 수천조 대의 시장이 형성돼 있어요. 자, 근데 금시장에 수천조가 있는 게 만약에 암호화폐 시장에 수천조가 아니라 단 1%, 단 10%의 금시장에 있던 자금이 만약에 암호화폐 시장으로 몰려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금시장이 커질까요? 아니면 지금 보면 암호화폐 시장이 훨씬 커질까요?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어떻게 보면 태어난 아기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엄마 자궁 속에 있는 지금 배아세포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10개월이 아니라 단 1개월, 2개월밖에 안 돼,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 지금 현재 시점이. 자, 그럼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그 똑똑한 베리 실버트가 머리에 총 맞았다고 그 많은 자산 운용을 해서 미국에 대대적으로 광고를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망하는 시장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움직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되게 뭔가 알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움직이는 거고 16살 때부터 트레이딩을 이미 시작했던 사람인데 월스트리트에서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이 이렇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져라. 투자하자. 막 이렇게 선동하는 의미는 아니야. 결국에 마지막은 각자의 판단이야. 찰리 브라운이 아무리 많이 떠들고 어쩌고저쩌고 해봐야 결국엔 여러분들 가진 리플코인이 개당 뭐 10,000원이 가서 여러분들 주머니에 많이 돈이 들어가든 어쨌든 중요한 건 다 여러분들 재산이 되는 거야. 저는 좋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제가 봤을 때 되게 웃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선동한다고 생각 안 해. 그냥 저는 저 개인의 생각을 말할 뿐이야. 결국에 모든 책임과 모든 수익은 누군가가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금의 어떤 중요성, 금의 자산으로서 어떤 이데올로기를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점점 온라인 쪽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쪽으로 계속 몰아간다는 생각을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 ETF라는 거에 관해서 점점 시장에 2년 전만 해도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근데 작년서부터 그런 얘기가 돌았고 지금 딜레이를 계속 시켜놓고 있어. 하지만 언젠간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해. 그게 몇 달 안에 될지 그건 누가 알겠어요. 그건 아무도 모른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도 제가 어머니랑 저기 어디 백화점에 갔다 왔는데 롯데백화점이 망했어. 망해가지고 다른 데다 그 롯데백화점이 넘어갔어요. 어느 일개 지점이. 그러면 오프라인의 강자인 어떤 지금 백화점, 쇼핑센터 그런 데가 점점
영역이 점점 사그러들고 있어. 온라인 시장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현재 지금 와중이. 저는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 네. 금에 대한 어떤 그 값어치가 일정 수준 이상 못 올라간다. 그럼 그게 결국엔 오프라인 마켓이 온라인 쪽으로 점점 퍼센테이지가 올라간다. 뭐 쿠팡이 됐든 지마켓이 됐든 뭐가 됐든 티몬이 됐든 점점 시대가 점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현물 경제, 물리적인 거에서 가상세계, 버처 스페이스 쪽으로 점점 어떤 현물 경제가 이식되고 점점 옮겨간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0년 후에 생길지도 몰라. 근데 오큘러스 퀘스트는 제가 사려고 요즘에 알아보고 있는데 페이스북하고 연동해서 이제 쓰는 거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프로그램이 많이는 없어요. 근데 저도 이제 조금 밑에 살펴보다가 이제 주문을 하긴 할 거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해봐야 되니까. 자, 그래서 끝까지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97%일 수도 있어요. 인내 한계성에 99%까지 왔을 수도 있어. 그래서 여기서 지금 거의 끝까지 왔는데 누군가는 여기다가 뭔가 물건을 집어던져서 파괴시키고 어떤 사람은 손절하고 나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냥 덮어버리는 사람, 그리고 이 시장을 떠난 사람도 분명히 생길 거야. 왜? 답답하고 짜증나니까. 여기다가 조금이라도 만약 떨어지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패닉할 거야. 자살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왕에 여기까지 기다린 거 99%에서 1%, 2%만 더 채워주면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2년 전이 틀리고 작년이 틀리고 올해가 틀려. 제도권 수용에 관해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비트코인이란 존재, 암호화폐란 존재가 나왔다는 자체도 저는 되게 비약적인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시세는 재미없어. 쉽사리 대중들한테 돈을 벌게 안 해줄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해주기 때문에. 왜? 그들은 한 명의 노예라도 더 많은 게 좋거든.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냥 끝까지 현물 경제 시스템에서 내가 힘들게 노예로 살 거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암호화폐에서 좀 수익이 나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생활을 한번 해볼 거냐. 저는 종이장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해. 나만이 가지고 있는 확고한 신념이 없고 그러면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100명이 만약에 이 바닥에 들어왔으면 나머지 99명은 다 떠날 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포기하고. 왜? 현실적으로 내가 투자한 코인이 반토막 났으니까, 10분의 1 토막 났으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그걸 견딜 수 있겠어요. 벌써 그게 2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보면 1년 8개월을 나락했어요. 1년 8개월을. 지금까지 견딘 사람도 내가 봤을 때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지금까지 견딘 사람도. 자, 그래서 결론 지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이왕에 온 거 끝까지 버티자는 거죠. 당장 며칠 이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영상의 주제나 사실 그래요. 뭐 내일 모레 뭐 리플 코인이 오른다, 뭐 비트코인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 저는 항상 그런 걸 강조해. 그런 얘기를 하려고 제가 지금까지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의 결론은 개인의 판단이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지 아닐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중요한 건 이미 그림자 금융 세력들은 이쪽으로 많은 것을 준비했고 벌써 이미 이쪽으로 기울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방송도 목소리 크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방송을 자주 또 열심히 할 거고요.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너무 기운들 잃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광고 시청 한 편씩 부탁드립니다.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